안녕하십니까. 시사라이브 불독 김상원입니다. 네, 지난주 저희 시청률 1% 나왔습니다. 이 3주 만에 10배 오른 수치고요. 미스터 트롯이랑 맞붙어서 얻은 성적표입니다. 이 진성 시청자분들께 충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저희 방송 나가자마자 급속도로 확대됐고요. 세상이 마치 저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긍지와 자부심 갖고 오늘 방송에도 임하겠습니다. 네, 시사 라이브 불독 MBC 경남 뉴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장 뜨거운 뉴스를 전합니다. 8개 지역구 경선을 남겨두고 있던 미래통합당이 공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경선 결과 강기윤, 최형두, 윤한홍, 강민국, 나동현, 강석진 후보까지 6개 지역구 공천을 마치고 이젠 창원 진해구와 사천 남해 하동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3자 경선에서 1, 2위 격차가 5차 범위 이내의 경우 다시 결선을 치르도록 공천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두 곳의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딱 하나 남은 김해을 경선은 모레인 토요일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거를 미룬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유럽과 미국 얘기인데요. 영국은 5월 7일 예정이던 잉글랜드 지방선거를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런던 등 8곳의 시장과 110여 개 지방의회 의원을 뽑을 예정이었습니다. 프랑스도 3월 22일 예정돼 있던 지방선거 결선 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고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주별 경선을 5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머니독에서 다뤘던 재난기본소득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전주시의 긴급 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강원도, 경기도 화성시, 서울시까지 잇따라 도입 소식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살린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고소득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의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도 처음, 또 개학이 미뤄진 것도 처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에서 논의한 것도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서툴겠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지금까지 타임라인 김혜민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에 처해 있습니다.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유권자를 만나서 설득하고 우리 공약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고 후보들의 활동 사항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은 깜깜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이제 말씀만 내세우고 있으니까 선거는 이제 공약을 듣고 저희가 투표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어떤 공약이 나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흐름을 짚어보는 선거의 맥 시간입니다. 장영 기자, 경남도민일보의 정봉화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총선 공약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세 분들은 어떠세요? 유권자 입장에서 좀 본다면? 유권자 입장보다 저는 기자 입장이 좀 많은데요. 후보자들 찾아가기도 하고 실제로 공약 점검한다시면 공약 찾아보기도 하는데 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거리에서 후보자 만나기 힘들 테고요. 더더군다나 공약은 더 안 보이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뭐 후보자들 공약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의제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데 가령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 의료 정책이 좀
두각을 받거나 두각이 나타내거나 또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든가 탈원전 이런 것처럼 환경, 복지 이런 분야들 평소 이제 선거 때 그 크게 다뤄지지 개발 공약에 밀렸던 분야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미를 찾는다면. 네. 근데 지금 정치권 상황이 이를테면은 이제 밴드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관객들이 갔는데 밴드들끼리 누구끼리 같이 밴드를 할 건지 이걸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밴드는 뭐 큰 밴드에 들어가자, 어떤 밴드는 위성 밴드를 만들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전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공약이나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더라도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일부러라도 좀 공약 찾아보아야 되고 할 텐데 경남 중심으로 좀 보죠. 어쨌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공약 발표를 속속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제일 앞선 게 이제 민주당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13일입니다. 창원 지역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 정책 공약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이죠. 역시 도당의 이 제도약 경남 부활하는 지역경제 주제로 경남 전체와 관련된 공약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실 이른 아침만 하더라도 이 김경수 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던 국민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냐 기대는 했었는데 사실은 빠졌고요. 네. 대신에 제조혁신 성장 동력 그리고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의료복지 공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지난 13일 있었던 그 후보들의 공약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 대표 책임 공약은 창원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와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으로 창원의 가치를 2배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노선을 직선화해서 사람과 물류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고 마산 해양 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로 마산 하포구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후보 이외에도 창원 성산의 이형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공공의료대학 설립, 뭐 창원 지역의 항상 단골 공약인데요. 이걸 네. 제시했고, 이 진해의 황기철 후보는 이 진해 덕산 비행장에 있습니다. 헬기 전용 비행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딱 봤을 때 좀 논란이 있겠다 싶은 공약들이 있네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하기남 후보가 남부 내륙철도 직선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거는 총선 이전에 이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서부 경남 KTX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예타까지 면제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창원시가 갑자기 이제 건의안을 냈거든요. 그렇죠. 국토부에 네. 이렇게 기왕 만드는 거 중부와 동부권도 좀 수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여서 네. 서부 경남의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되게 반발을 해서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창원시 지역구 후보이지만 어쨌든 이거 창원시가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공약화한 거는 조금 약간 같은 당에서 서부 경남 다른 후보들은 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실제로 저희 경남도민일보가 하기남 후보 측에 이제 이 공약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동안 창원시가 펼쳐왔던 설명했던 그 내용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책임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그린벨트도 좀 문제 아닌가요? 전면 해제 네. 이런 거 이렇게 책임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이 창원 의창 후보자들마다 사실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해제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공약을 내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 이게 푼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이 정부 승인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들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쉽지 않은 가지고요. 그리고 박남현 후보가 해양 신도시의 공공청사 기관들 입주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근에 그 정부 경남 합동청사에 보면 이미 8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회성동의 행정복합타운에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공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들일 텐데 거기다 또 이제 뭐 덧붙였어요. 책임 공약 해가지고 또 했단 말이죠. 이걸
뭐 책임 공약 아니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워낙?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책임 공약 도대체 이 어떤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중앙당에서 내세우는 공약은 그 공통 공약 그리고 후보자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내놓는 공약은 책임 공약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곧 개별 공약 뭐 이런. 일단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집권 여당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럼 못 지키면 책임지겠다는 건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오히려 제가 듣기에는 그 각 지역에서 예. 후보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의미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 책임지는 건 공통공약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좀 이 네이밍은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한 게 그러면 책임 공약 아닌 나머지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건가? 네, 이렇게 역으로 조명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책임지겠다라는 공약은 그러게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뭐 그만둔다는 건가? 뭐 하여튼 그게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내놓은 거였고 미래통합당은 혹시 지역에서 이슈되는 그런 이슈 같은 것들 좀 없었나요? 일단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탈원전 폐기 공약이 1순위입니다. 이건 그랬죠, 중앙당 차원에서도 전면 폐기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이제 저희 지역 그 후보들이 바로 이제 받아서 한 게 대표적으로 그 두산중공업이 있는 창원시 후보들인데요. 네. 윤한홍, 박완수 후보들이 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과 창원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제 논란에 불을 붙였고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강석진 위원장도 저희 경남도민일보와 그 인터뷰에서 네. 탈원전 정책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탈핵 경남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에서 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또 탈원전이라든가 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현안이다 보니까 이게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 미래통합당이 어쨌든 이 탈원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뭐 근거나 이유 같은 거를 좀 풀어보면은요. 네, 윤한홍 의원이 이제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가 맺은 신규 그 납품 건수를 분석해서 자료를 냈었는데요. 예. 이게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과 지난해 2019년 납품 건수를 비교를 했더니 창원은 57%, 전국적으로 보면 61% 이제 반토막이 났다는 거고. 네.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원전 공장과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타격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나마 지금은 이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이어서 이 정도지만 이제 납품이 끝나는 올해 말부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요 두산중공업만 국한해서 놓고 보면은 사실 탈원전 정책에 어떤 좀 직격탄을 받은 거는 사실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휴업 검토까지 한다는 걸 하면서 이 위기론, 경제 위기론이 좀 더 가중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탈핵 경남 시민행동이 이 윤한홍 박완수 의원이 제시한 그 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낸 거를 보면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원전 회사라기보다는 석탄 발전 관련 회사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는 건데요. 원자력 발전보다 석탄 발전 네네네. 실제로 회사다.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제 탈원전 정책 이전인 2014년부터 2018년 동안에 신고리 5, 6호기 계약을 빼고는 원전 관련 수주는 10% 미만, 그리고 석탄 관련 수주가 80% 이상까지 나온 걸 봤을 때는 사실 결국은 이게 기후 변화라는 것 때문에 탈원전 또는 탈석탄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원전과 석탄을 고집한 경영 실패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래통합당은 당 공약 1호든가 이게 뭐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탈원전 정책 폐기가 이제 중앙당 차원의 희망 공약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밀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데 확실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공약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원전이라는 게 동남권 주민들한테 양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미우나 고우나 산업화 시대를 함께했던 그 동력이었다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워낙에 가까이 밀집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좀 위협을 느끼는 거죠.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네. 그런 여론이 강해졌는데 이게 묘하게도 고리 1호기가 2017년에 이제 가동 정지를 하기 전까지는 네. 좀 닫아라, 이제는 그만할 때가 안 됐느냐, 이런 여론이 좀 고조됐는데 바로 몇 달 뒤에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는 건설이 재개가 됐어요. 아직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여론을 좀 갈래에 서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여론에서 이제 다시 한번 원전을 좀 더 써보자라는 메시지를 내보자. 그리고 그것이 산업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 차원에서 더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가 찬반으로 나뉘기보단 이쪽 얘기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쪽 얘기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면이 바뀌면서 더 활용할 만한 공약이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 같고, 자, 근데 이제 공약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있다. 장 기자, 네. 뭐 유심히 좀 본 게 있다고요? 지역의 핵심 현안이고 관심 사안인데 공약이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신공항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그리고 부산시당은 이번 총선에서 신공항 관련 공약을 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우선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 말 들어보시죠. 공항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총선의 이슈로 좀 안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동남권의 공항 문제가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되면은 진정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은 총선 공약으로 또 총선의 이슈로 해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뺀 것입니다. 네, 이게 지난 3월 9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네. 이 민홍철 의원은 김해갑 후보이기도 하지만 공당, 특히 여당의 도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 공약을 내지 않기로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이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부산에 있는 가덕도라든지 밀양, 예전에 그 신공항 이슈까지도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나아가서 대구도 지금 공항 이전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자칫 어느 지역의 후보가 건드릴 경우에 다른 지역의 같은 당 후보들이 특히 여당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할 수 있는 거죠. 실컷 다 정리정돈했는데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그냥 손대지 않고 이번 선거는 넘어가기로 그렇게 또 결단을 한 거죠. 실제로 이 공약집을 살펴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요. 19대, 20대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당 후보들은, 당선자들은, 이 김해 지역의 이 여당 당선자들은 이게 공항 관련 공약이 없었습니다. 여당은 항상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던 게요. 이 신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결정될 이 사안들이 총선 때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 거죠. 밀양 입장이 다르고 거제 입장이 다르고 창원과 부산 입장이 달랐고 각 당별로도 이렇게 후보들이 다른 입장이다 보니까 총선 이슈로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불리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당들은 항상 이슈를 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도식적으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당연히 신공항 관련 이제 공약들을 내놨겠네요. 네, 여당과 정반대가 된 야당이 됐죠. 이 미래통합당 김해갑을 후보들 영상으로 들어봤습니다. 김해 시민들의 소음권, 생활 안정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안이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다시 지금 재조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국토관리부의 결정사항에 굉장히 위배됩니다. 정부 정책을 한 번 결정해 놓은 것을 엉뚱한 국무총리실이 할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 정부 안이라는 게 2016년 6월에 발표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음 피해 대책 해소라든지 이런 공약들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2000년대 초쯤이었었으니까. 근데 지금 결론 계속 못 내다가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 지역 갈등만 지금 키웠는데 결국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 같은데 이 관련 공약이 어쨌든 대선부터 지방선거, 총선 계속 지금 거론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선거 때마다 여야별 입장이 달랐고 지역별 입장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 큰 선거 때마다 역시 선거가 끝나면 또 변곡점이 생겼던 거고,
아마 이 경제적인 논리로 풀었다면 금방 풀었을 텐데 이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이 지역의 현안들이 아니었나 생각한데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후보 시절, 당 대표 시절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만 뽑아주신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신공항 착공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이런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번복을 해야 될 정도의 나름대로 이게 좀 가볍지 않은 그런 사업이고 사안인데 어쨌든 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 중이고 이걸 지금 총선 국면에서 다시 공론화하는 게 적절한가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들 정책이라는 게 선거 때 어지간하면 공론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지금 남아있는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후보자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는 공론화를 제대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나마 앞으로 공론화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공론화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출범한 이게 총리실 이제 검증위원회죠. 그런데 뭐 지역의 요구 사항들은 그랬습니다. 총선 전에 올 2월까지 좀 결과를 내달라 했는데 역시나 이 신공항 관련한 정책들은 총선 이후에 대체로 이제 발표가 됐죠. 2016년 6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ADPI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이 확정된 것도 총선 직후였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던 거죠. 실제로 지금 총리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끝내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네. 이게 통선 이후에 여소야대가 될지 어떻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되네요.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이라고 결론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진폭은 그쪽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열어놓고 주제를 좀 바꿔서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정책선거, 공약검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매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그 안 된 이유 좀 짚어볼까요? 일단 이유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번에 이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맨날 전통시장 가서 어묵 사 먹고 막 호떡 사 먹고 이런 보여주기식 선거 운동은 좀 상대적으로 사라졌고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 한 후보가 독립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고 조용히 이렇게 지역 구석구석을 독립운동 하듯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정책 선거에서는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가령 뭐 SNS라든가 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유권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선거 문화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전에 잘 안 된 걸 떠나서 이번엔 오히려 이런 게 정책 선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유권자가 조금 부지런하고 더 똑똑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후보자들이 지금 캠프에 머물고 있는데요. 대면 접촉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체로 하는 게 보면 뭐 조직 관리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정책 개발하고 공약 개발해가지고 주로 또 대면 접촉 안 되다 보니까 SNS로 많이 옮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좀 뭐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로나 국면 상태에서는 좀 더 후보자들, 우리 지역 후보자들 어떤 공약들 내고 좀 검증까지 다 한다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투표율을 보면은 또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 기억에 2016년 기준에 OECD 국가 가운데
이 평균이 70%인데 우리나라가 43%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다는 거는 그게 정치적으로 그냥 정치 전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잘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만화책 안 보면 다행인 건데 평소에 정책 경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거 때 되겠어요. 평소에 실컷 해놓고 선거 때는 오히려 큰 거 신곡 발표하듯이 몇 개 이렇게 던지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한 건데 평소에 안 했으니까 선거 때 그 압박을 받게 되고 근데 선거 때 제대로 안 내놓으니까 또 유권자들한테 혼이 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또다시 이번 선거에서도 펼쳐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요인을 더 짚자면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 간의 경쟁보다는 지역구에서 인물 간의 경쟁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정책 경쟁도 자연스럽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평소에 공부해야죠. 그게 참 와닿으면서도 멀리 들리는데. 벼락치기 스타일이어서. 그게 지금 다시 또 임박한 시점인데 벼락치기 해야 되잖아요. 벼락치기 또. 컨닝도 할 거예요. 다른 정당 공약도 참고를 할 겁니다. 어쨌든 정당들은 이제 그렇게 움직일 때고 그 정당들의 움직임을 보고 공약을 보고 하는 건 또 결국은 유권자가 봐야 하는 거니까 그 유권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대외 여건이 만약에 그렇게 좀 마련된 거라면 거기에 저희가 좀 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쪽집게 과외하듯이. 자, 그래서 우리 이 공약 봤을 때 이게 헛공약인지 참공약인지 좀 일단 각자의 좀 팁 있으면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이 수반돼 있느냐 여부. 가장 중요한 그 팁일 것 같습니다. 주로 좀 대선 공약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지방선거 특히 그런데 예산 얘기 없으면서 무조건 하겠다라는 공약, 이런 공약이 약간 헛공약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전문가가 아니라서 공약을 검증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 볼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이게 유권자가 봤을 때 좀 황당한 공약이라고 싶어도 이 공약을 왜 내놨지? 그러니까 이 후보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공약을 제시했지? 그 후보의 어떤 가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많이 개발된 국가거든요. 그런 나라인 거를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듯한 그런 공약은 먼저 걸러낼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착실하게 내실을 다지는 공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갈라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사라이브 불독팀 그리고 경남도민일보가 이 정책 선거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권자들이 공약으로 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후보자가 확정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공약들을 이렇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신공항 얘기했듯이 이 공약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회피 행위들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 최종 선택은 또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약속이 왜 중요한지 공약을 왜 봐야 되는지 우리 잠시 뒤에 머니독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고3들 생일 축하합니다. 나이도, 목표도, 처지도 같은 고등학교 3학년생들. 오는 4월 생애 첫 경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가면서 당장 이번 총선에서 고3 학생의 투표가 현실화됐습니다. 경남의 고등학생 유권자만 9,7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고3 모두가 기회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중앙선관위의 기준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지는 만 18세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돛대산에 추락했습니다. 2002년의 대한민국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3명의 2002년생이 있습니다. 2월 출생자 A 학생, 투표권은 물론 정당 가입, 후원금 기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인생 첫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거 다음 날이 생일인 B 학생은 투표만 가능하고 6월이 생일인 C 학생은 그마저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렇다고 A 학생을 마냥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동아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막아놓은 것은 과한 제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당이나 후보자가 청소년 정책을 내도 학교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가 청소년 정책을 만들려고 하겠는가. 유권자의 교내 정치 활동을 학칙으로 제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선관위는 교사가 감독하는 모의 투표를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진행한 적이 여러 번이 있었는데 모의투표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후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청소년 참정권의 원년, 당사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좀 올라가면서 다들 얼굴도 뵙고 농성장 같이 지키기도 하고 국회 앞에서 같이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다 보니 이제 고3교실, 선거판, 정치판으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 또한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부터 교실은 정치적인 공간이었고 더욱더 정치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쟁과 토론이 오가는 그곳이 바로 교실 이데아의 현장이라는 목소리. 당당한 기세로 2002년생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 세금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머니독 시간입니다.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숙 소장님, MBC 경남 이상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재난기본소득 지난주 방송 이후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서 서울시, 강원도 얘기 다 했고요. 여기 오늘 좀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또 이제 그 기본소득을 제공을 하겠다,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주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경기 부양해야 된다, 또 소비 진작시켜야 된다면서 지금까지는 1인당 $1,000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2,000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50만 원인데 이것을 지급하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고, 일본도 마이니치 보도에 의하면은 현금으로 1인 평균 12,000엔보다 더 많이 주는 방안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유럽 일부 국가도 지금 재난 기본소득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와 강원도 발표는 약간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자치단체 규모에 있어서 그 돈의 지불 형태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급과 지원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서울시는 방점이 찍혀 있고 강원도 쪽은 금융 지원이랄지 이런 쪽으로 방점이 찍혀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일어났었죠. 15개 시장 군수와 같이 매칭으로 50대 50씩 해서 약 100만 원씩 15만 명에게 직접 지급하겠다. 네.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해서 지난주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게 갑자기 좀 진행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12년 만이죠. 이제 비상경제회의 네, 이제 대통령 주재로 이제 열렸는데 오늘 처음 열렸죠. 네. 일단 이 50조 원 규모로 이제 비상금융조치 취하겠다 했는데 이게 재난기본소득 관련한 내용은 아니었죠, 오늘? 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급하고 지금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현금 지급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금융 지원입니다. 금융 지원책. 네. 그러니까 지금 도산하거나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금융 불안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하는 데 한 12조 원 정도 확대를 하기로 했고, 시중은행 어디 가서나 이제 1.5% 정도의 아주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의 만기 연장해준다거나 뭐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깝죠. 이건 전체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었고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익숙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건전성의 도구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꼭 지켜야 되는 무슨 그런 신주같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지금 발표하는 것은 금융조치에 불과해서 실제 보증을 서준다고 해도 대출까지 가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려버리거든요. 아무리 줄여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한정적이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직접 지불하는 일명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래서 대중들에게 직접적인 돈을 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들을 좀 막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다가는 이제 김경수 지사가 지난주에 이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이후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하나둘 우선 풀어나가고 있단 말이죠. 경상남도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은 긴급 재난소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먼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긴급 재난소득을 먼저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남의 모든 가구를 이제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일렬로 쭉 놨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 모두에게 한 최대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지원 대상 가구나 전체적인 규모가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한 대략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역시 지난주 저희도 얘기했던 이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예비비 등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게 그냥 이 저축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 방식은 이제 제로페이를 비롯한 지역의 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말이 난 김에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재난기본소득 재원 부분 이렇게 어떤 뭐 항목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경상남도 실제로 재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일단 시청자분들 중 궁금증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확인을 해봤는데 먼저 경상남도에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이 1,287억 원이 되고요. 재해 구호기금이 700억 원, 그리고 쓰다 남은 세금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2천억 원 정도 추산이 되고요. 세금. 그렇죠. 그리고 예비비는 795억 원, 다 합치면은 4,782억 원입니다. 경상남도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자치단체는 어떨까? 시군 또 있죠. 대표적으로 창원시 그리고 진주시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창원시는 지금 표 나오고 있죠. 다 합치면 1,211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진주시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진주시도 72억 포함해서 1,105억 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단체장의 의지나 뭐 인식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독수리 오영재가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경남도지사가 350만 도민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모범으로 제시했던 건 사실은 충남도가 이걸 받아서 지금 오늘 오후에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칭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이 모여서 경남도가 지원하는 부서거든요. 원래 서울시는 예산의 80%를 직접 지원하지만 쓰지만 경남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기획부서입니다. 그러니까 18개 시군 군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좀 하자. 그럼 매칭을 좀 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를 보태겠다라고 했으면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350만 경남시 도민을 다 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신속한 거를 하면 더 좋겠지만 나름대로 또 이제 뭐 돌다리도 두드리는 걸까 하여튼 뭐 신중하게 또 하려는 부분이 좀 있는 거겠죠. 자, 경남형 재난 기본소득이 뭐 어쨌든 계속 이슈가 되는 문제니까요. 저희 그 추후 진행 상황 보면서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게 어쨌든 이번 주말쯤에도 가능성이 나올 있다고 수 있다고 하죠. 도청의 관계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이르면 이번 주 주말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도 브리핑을 열어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저는 다음 주 이 자리에
생방송으로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나와서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는 걸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 발표에 앞서 이루어지겠지만은 그 어떤 충실한 설명이라든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자리는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예산 중요한데 우리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들 결국 또 잘 지켜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네. 예산 감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이제 예산 감시를 해오셨으니까 뭐 전문가로서 이렇게 식견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일반 유권자들, 이 납세자로서 이렇게 뭐 감시한다면 막연하거든요. 좀 조언을 해주시죠. 실제적으로 이제 저같이 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이제 생계를 팽개쳐 놓고 누가 낭비를 하는지 누가 도둑인지 찾으러 다니는 건데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예. 다만 지금 공개돼 있는 자료들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각종 예. 공개된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일일이 뛰어다녀야 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한 번만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품과 눈품을 좀 팔고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그게 정말 그렇게 쓰는 게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마지막에 그런 예산이 없거나 잘못 썼다고 한다면 요구를 해야죠. 세금을 내는 주권 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럴 때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보면 시군 의원들은 사실 우리 심부름꾼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분들을 통해서 시군 의원들을 통해서 예산들을 요구하고 똑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만 있어도 사실은 세상은 많이 변한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어쨌든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니까 국회의원에 관해서도 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 정리해봤죠? 네, 정리를 하다 보니 내가 왜 국회의원이 안 된다 이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국회의원 1인당 뭐 수당과 활동비를 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게 이제 연봉 개념인 맞습니다. 예. 뭐 연봉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예. 1년 동안. 그리고 보좌직원 인건비 8명 기준으로 해서 4억 9천만 원. 그리고 입법 및 정책 개발비 4,500만 원 등등등등 하고요. 거기 기름값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7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많다 보니까 곱하기 300을 하면 저렇게 저 빨간 글씨로 2,227억 1,901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사실은 국회의원 많은 돈이죠. 생각하는 것만 세금으로 안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국회에서 전체 예산이 약 6,700억이거든요. 엄청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건비가 3,800억입니다. 그러니까 반절 이상이 인건비로 나갔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가성비가 떨어진 집단이죠. 효율성도 없는 집단이에요. 근데 일은 잘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죠. 앞에 맥에서도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바꿔야겠네요. 대단히 가성비가 떨어진 집단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맞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본연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요, 뭐 고액 연봉 그 중요한 거 값어치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을 만드는 것, 입법과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하라고 이제 또 일정 정도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얼마죠? 예, 입법 정책 개발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정책 개발비 그리고 홍보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정책 개발비라고 하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는 뭐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열면 그만큼 다시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홍보비 같은 경우는 의정 활동에서 나오는 뭐 간행물, 뭐 의정 보고서라든지 정책 자료집이라든지 심지어 의원 홈페이지에 V자 뭐 이렇게 멋진 사진 올리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까지 뭐 문자, 이메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가운데 살펴보니까 홍보비 지출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일례로 문자 관련해서 이제 박대출 의원이 지금 잠깐 저희가 화면을 준비할게요. 대선 후보 선출 관련한 문자 발송 건만 해도 10만 4천 건이나 보냈습니다. 예. 전당대회 문자 26건이고요. 또 윤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의정 홍보 문자로 사용한 금액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과다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진주의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자기 당 대선 후보 선출하는데 이 돈을 쓰면 되겠습니까? 자비로 써야 마땅하죠. 이건 정말 부적절한 돈이어서 환수하고 사과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자칫하면 형사 문제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엉망인 그런 관리가 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뭐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게 이제 MBC 탐사기획팀 그리고 뉴스타파가 2018년 그리고 19년 2년 동안 20대 국회에서 이 정책 자료집 그리고 정책 연구 결과 이런 것들 3,000건을 분석을 해서 제대로 썼나. 그 분석한 건 이제 뭐 세금 도둑 잡아라 포함해서 시민단체. 이제 시민단체에서 한 거였죠. 밑에 자막에 지금 보이시죠? 저 세 개 시민단체랑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돈 빼돌린 정황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들 유형별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즉 좋은 법안 만들고 좋은 정책 개발하라고 준 예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엉터리 보고서 탄생 과정 중 표절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심지어 고 씨가 수행한 정책 연구 8건 가운데 2건은 100% 표절로 확인됐습니다. 이 광범위한 주제의 보고서는 누가 썼을까? 당시 의원실에서 일하던 알바생 손에서 나왔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엉터리 보고서를 맡긴 것도 문제지만 이 연구비를 소칭 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 듣기보다 이 통장으로 바로 그냥 돌려준 거예요. 정말 연구가 필요해 예산을 쓴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쓰기 위해 연구를 만들어낸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카드깡 얘기 뭐 들어봤었죠. 사실 정책개발비, 용역강 이런 건 좀 황당해요. 네, 2년 동안 조사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뜨끔했는지 셀프 반납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명의 의원이 잘못했다. 총 세금 한 1억 3천만 원을 국고로 반납을 했습니다. 네. 경남 지역의 의원 중에는 강석진 의원이 적발이 됐고 그랬죠. 네. 1,150만 원을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의정 보고서 발간을 한 후에 영수증을 하나는 선관위에 내고 똑같은 영수증을 또 국회 사무처에도 냅니다. 그러니까 이중 영수증으로 돈을 두 곳에서 타내는 거죠. 선거 앞두고 선거 앞두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중 영수증을 또 만들기도 하는 거네요. 26명이나 됩니다. 이제 그 세금 도둑 잡아라 사무총장이거든요. 네. 또 공익재정연구소도 하지만 직접 제가 조사에 참여했었는데 정말 이건 비리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될 영수증을 또 후원의 사무실에도 제출을 해서 이중 영수증을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좀 횡령하는 경우도 봤고 또 자칫 그 국회 상임위 산하기관에 보도 자료를 또 모아서 이걸 정책 자료집이라고 내놓은 경우도 봤고 비서가 써놓은 논문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 걸 봤는데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의원실 경비로 쓰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후속 조치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세금 도둑 잡아라에서 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의원만 11명입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하승수 대표랑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 사건 같으면은 뭐 고소 고발하면은 3개월 안에 처분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 사건은 1년 3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고 제가 공개 기고문을 써서 문제를 제기한 지로부터도 지금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용역 보고서 본문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정도를 보고 지금 이 정도 비리를 밝혀냈는데요. 별도로 소송을 해서 이제 최근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추가로 공개되는 자료들까지 검토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찰에 좀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러시구나. 가능하면은 4월 총선 전에 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맞네요.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재판을 해야 겨우 들여볼 수 있을 정도라는 것도 그렇고 이상훈 기자도 취재 어려움이 있었다면서요? 네, 2월부터 저희도 이 뉴스타파 공개된 내용, 이 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서 의혹이 드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추가로 알아봤는데 이상하게도 물어볼 때마다 남아있는 정책 보고서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됐네요. 또는 담당자가 퇴직했습니다. 네. 신기하게 물어보는 곳마다 다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었고 뭐 국회 사무처는 연구 제목이나 목차 정도만 공개를 하고 전문을 공개하면 이게 의정 활동에 지장을 준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소장님 이렇게 정책 보고서 전문 공개한 게 의정 활동에 무슨 그 지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무 지장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들과 공동정범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 지르시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랬냐면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놀랐던 게 누구도 한 번도 이걸 들여다본 적이 없었고 국회 사무처에서도 요구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책 개발이 했으면 부본이 보관이 돼 있어야 맞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그렇긴 하더라도 의원실은 또 의원실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네. 통한 부분 있죠.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바로 들어보시죠. 예. 진짜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토론을 진짜로 안 해놓고 했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경남에 있는 매체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 예를 들면 언론사나 신문사 이런 데서 우리랑 같이 해서 뭐 책도 인쇄하고 뭐 맞죠? 네, 저희도 그거 어쩔 수 없이 몇 번 뜯겼고요. 네, 오히려 그렇게 많이 뜯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거야말로 진짜 언론에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그래야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들이 오시거든요. 물론 이제 실비도 저희가 제공을 했지만 실비보다 그게 크겠죠. 아무래도. 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야말로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 나쁘게 쓴 거 없어요. 아이고, 아쉽게도 또 시간이 또 다 돼버렸습니다. 저희 외전에서, 불독 외전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라이 불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ork all night, I work all day to pay the bills I have to pay. Ain't it sad? And still there never seems to be a single penny left for me. That's too bad.